자, 154페이지 봐주시고요.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을 하는데, 이제 전표 입력하시면서 거래처를 그 코드로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2월 했던 개정 과목들이 있죠.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개정 과목들 여기에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정 과목들은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증빙을 참고하여. 여러분, 증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증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빙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증빙들을 전부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무하시면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증빙들을 이 교재를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빙을 참고해서 주식회사 3일 패션에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이런 것 등을 잘 선택해서 수행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출금전표를 작성해 봅시다. 자, 거래 내용을 여기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에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라고 했어요. 영수증. 네. 아마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을 들으실 때 영수증이라는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영수증. 영수증 발급 대상자. 네. 영수증은 우리가 적격증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3만원 초과 거래 때는 이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봐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소식당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회계팀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거죠. 자, 3만원 지출을 하고 받아온 영수증이다. 1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아라. 분계를 여기다 한번 연습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표를 입력하려면은 그 분계된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전표를 입력할 수가 있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린 내용을 여기다 한번 분계로 써보겠습니다. 자, 업무 야근할 때 야근 식대는 3만 원을 무슨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비로.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바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복리후생비 계정 차변에다 기입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이 복리후생비예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적어보세요. 복리후생비. 금액은 여기 3만원 그대로, 제가 글씨를 작게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자그마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와야 될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인데 감소했으므로 현금 계정 대변에다가 3만원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거래의 그 8요소, 즉 거래의 결합관계라고 하는데, 결합관계로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면 차변의 복리후생비는 거래의 8요소 중에 비용 발생을 얘기한 거예요. 비용 발생. 비용 발생이 차변 요소 맞죠?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대변은 이거는 자산 감소를 해당돼요. 자산 감소가 해당돼요. 그래서 이 거래는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합이냐?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표는요 3만원이라고 하는 총 거래 금액이 다 현금 거래잖아요. 그래서 출금 전표를 작성하면 복리후생비 한 줄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전표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표 한번 쉽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네, 여기 있죠? 일반 전표 입력. 자, 첫 번째 커서가 반짝거리는 곳, 깜박거리는 곳이 월입니다. 자, 월은 영수 중에 보면 1월이죠. 1 엔터. 그 다음에 날짜죠. 11일입니다. 11. 우리가 이제 전표를 입력할 때 말입니다. 여기다 날짜를 지금처럼 입력하는 방식과 날짜 입력하지 않고 엔터로 넘어와서 날짜를 여기다 입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다 날짜를 입력하는 방식은 모아서 전표 입력할 때 많이 씁니다. 모아서 입력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1월 1일 것부터 1월 한 20일 거, 한 20일 거래를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막 입력하는 거예요. 거래가 빈번하게 없는 그런 회사는 거래 빈도가 많지 않으니까 며칠씩 모아서 작업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런 방식이 좋아요. 자, 그러나 지금같이 위에다가 월, 일일이 넣는 경우는 거래 빈도가 많은 거래는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거래를 입력하잖아요. 이렇게 입력하는 게 더 편하고, 시험 보실 때도 이렇게 지금 연습하는 시험 볼 때도 여기다 날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다 날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날짜가 바뀌었는데 날짜를 안 바꾸고 그냥 엔터 치면 위에 있는 날짜가 그대로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표 날짜를 안 바꾸면은 틀려요. 네.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 대비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험 보는 날 실수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숙달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위에다가 월, 일을 다 입력하고서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커서가 어디로 오냐면 구분에 딱 오잖아요. 아까 구분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구분, 1 하면 출금, 2 하면 입금, 3 하면 차변, 4 하면 대변이었어요. 여기 구분에 커서가 있을 때 밑에 메시지 보면은 지금 그 교재에서 설명했던 거 여기 다 나와죠. 1 출금, 2 입금, 3 차변, 4 대변 이렇게요. 자, 우리는 출금 전표를 써야 되니까 여기 1 요거 넣어주는 거예요. 구분에다 1 하면은 대변에 여기 대변에 현금하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차변만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여기다 이제 차변에 입력할 계정 과목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코드는 우리가 못 외웠잖아요. 복리후생비 코드 못 외웠으니까 여기 코드에다가 복리 이렇게 내가 찾으려는 계정 과목 두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이 여기에 코드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네, 4개가 있는데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500번 때는 제조원가, 800번 때는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리고 600번 때와 700번 때는 우리가 AT 시험 볼 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600번 때, 700번 때는 도급원가, 분양원가 그 직종에서만 쓰는 코드이고, 제조업에서는 500번 때, 800번 때를 다 쓸 거고, 도소매업은 500번 때 전혀 또 안 쓰고 800번 때만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지금 어느 부서냐면 회계팀이잖아요. 회계팀이다 그러면은 생산부서가 아니죠. 생산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다 판매관리비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관리비. 자, 그러니까 811번입니다. 그래서 811번을 반드시 선택해야지 511번으로 해도 뭐 같은 복리후생비니까 비슷하게 집계가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511번으로 하면 어디로 가요? 제조원가 명세서로 간다 이거죠. 811번으로 해야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요. 자, 811번. 자, 거래처는 넣어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연습할 때는 실무 중심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회사 일을 한다고 치고, 뒤에 이제 모의고사 그쪽에 가서는 시험에
필요 없는 것은 싹 건너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 지출인데 어느 식당에서 지출했느냐? 네, 미소식당. 예, 코드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거래처 코드를 지나가 가지고 여기다가 미소식당 이렇게 써줍니다. 아까 이제 교재에서 그 윗부분에 있는 아이캔 박스에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었죠. 채권, 채무, 예금. 네. 근데 뭐 복리후생비를 코드로 거래처를 코드로 넣는다고 그래서 뭐가 틀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불필요합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로만 넣으면 돼요. 자, 적요를 만났습니다. 적요 코드란에 커서가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요. 여러분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이런 거 구분되어 있었죠.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지금 우리가 출금 전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현금 적요, 즉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에 현금 적요에 입력했던 것이 아마 8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 8가지가 지금 밑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동안 현금으로 복리후생비 지출할 때 이 8가지 유형이 반복되더라. 이 마우스를 여기 적요의 요 코드란에 넣어놔야 돼. 예. 이게 혹시 이렇게 돼 있었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또 아래쪽에 보면은 이 밑에를 가리는 요 단추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적요를 보는 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적요 중에서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이라고 하는 2번이 가장 지금 우리가 지출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적요예요. 그래서 그거 쓰면 좋겠습니다. 2하고 엔터. 그러면 타자 하는 것보다 좀 빠르다 이거예요. 타자 하는 것보다. 예. 자, 이제 차변에다가 금액을 넣어주면 돼요. 예, 3만원짜리 거래죠. 3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면 전표 입력이 끝났어요. 예. 그 분계된 내용이 밑에 보입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자, 이 전표 입력한 것을 한번 쭉 추적을 해볼게요. 추적을. 자, 복리후생비는 어디에 반영됐는가 보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는 비용이죠. 그러면 일단 복리후생비라는 원장에 반영이 됐겠죠. 자, 전체 메뉴에 가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이라는 거 한번 여기 있어요. 이게 총계정 원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총계정 원장이 따로 있기는 한데 계정별 원장과 총계정 원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계정별 원장에서 보겠습니다. 네, 계정별 원장 앞에 날짜는 1월 엔터 치시고 뒤에 날짜는 그냥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12월 말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가 811번이거든요. 811번 입력하시고 뒤에도 811번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자,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지금 차변에 3만원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그 분계 내용이 복리후생비 총계정 원장에 반영된 걸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요 내용과 거래처까지 표시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손익계산서로 결산서에 반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다시 전체 메뉴, 회계 메뉴로 가셔가지고 손익계산서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여기 결산 쪽에 있습니다. 네, 클릭해 볼까요? 12월로 한번 조회를 해 보시면은요. 네. 뭐 1월로 조회도 보이겠습니다만 12월로 조회해 보시면 판매 관리비 항목 안에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중에 여기 복리후생비에 3만원 하고 손익계산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수익이 없는데 비용만 3만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맨 밑에 당기 순손실 현재 3만원 손실이 난 상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현금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부를 조금 다른 걸로 바꾸어서
여기 있는 총계정 원장으로 현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계정별 원장으로 봤는데요. 총계정 원장과 계정별 원장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총계정 원장을 일단 보는데 보이는 형식이 달라요. 자, 계정 과목에서 그냥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계정별 원장에서도 복리후생비 코드를 안 쓰고 그냥 엔터 치면은 왼쪽에 계정 과목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아까는 그냥 계정 과목을 여기다가 811번이라고 딱 입력을 했었고 지금은 그냥 엔터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있죠. 현금이 코드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맨 위에 있어요. 자, 현금 총계정 원장을 보시면은 여기 총계정 원장이 월별과 일별이 있어요. 기본이 월별입니다. 옆에는 일별도 있습니다. 대개 총계정 원장은 월별로 보려고 할 때 들어와요. 일별로 보려고 할 때는 계정별 원장 보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정별 원장 보는 방법. 자, 일단 우리 월별 총계정 원장에서 현금을 보면은요. 현금 대변에 3만원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월별 원장은 아주 약식이에요. 예, 무슨 적요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 3만원 여기를 있잖아요.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계정별 원장 중에 현금이에요. 계정별 원장 중에 계정 코드 101번이니까 현금입니다. 조금 전에 복리후생비 보는 것처럼 양식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저교회 직원식대 및 차대지급 미소식당에 대변에 3만원 현금 계정 대변에 기입이 됐죠. 그래서 현금의 전기 2월에서 3만원이 차감되어 가지고 잔액은 1277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현금이 지출됐기 때문에 전기 2월 된 그 차변에 있는 금액에서 3만원이 빠졌죠. 월계라 하는 것은 월의 합계를 말하는 거고요. 누계라 하는 것은 1월부터 만약에 지금이 3월이다. 그러면 이 3월까지의 합계가 누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총계정 원장, 또 계정별 원장, 또 다른 장부들 보는 빨리 보고 빨리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을 찾을 때는 장부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기입하기 때문에 이 장부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금에 대변에 기입됐는데 이 현금이 재무상태표에 가면은 결과만 알 수가 있어요. 이 재무상태표에 3만원이 어떻게 됐다 이건 안 나오고 재무상태표에 1277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서 볼까요?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12월 달로 그냥 한번 볼까요? 지금은 현재 에러가 났습니다. 아직 결산이 안 끝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닫은 다음에 현금 보세요. 현금이 1280만원이 아니라 전기에서 2월 된 건 1280이지만 지금 현재 현금의 여기 금액은 1277만원으로 내역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이렇지만요. 합계잔액수함표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서 앞으로 이 합계잔액수함표 시험 볼 때 많이 보는 양식이니까 표니까 이거 또 익숙해져야 돼요. 자, 합계잔액수함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월 거래니까 1월 말일까지만 한번 볼까요? 1월 말일까지만 뭐 12월 말로 봐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상관 같겠습니다만은 그냥 1월 말일로 보겠습니다. 현금을 한번 잘 보세요. 재무상태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재무상태표는 현금의 차변 잔액만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합계잔액수함표니까 이 합계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금의 차변 합계는 전기에 2월 된 금액이에요. 1280만원이 있었고 대변의 합계에 3만원 들어갔죠.
요게 아까 미소식당에 3만 원 식대로 지출한 그겁니다. 그래서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를 빼가지고 대변의 잔액을 딱 표시하는 거예요. 요 잔액이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죠. 합계잔액시산표 볼 줄 아셔야 돼요. 합계잔액시산표에는 잔액만이 아니고 차변합계, 대변합계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다. 네, 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만 바르게 하게 되면은 뒤에 전기하는 작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표 입력을 회계 실무의 핵심 작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표 입력이 틀리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뒤에가. 다음에 2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출금 전표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출금 전표라는 건데 영수증이네요. 이것도 영수증인데 조금 전에 앞에 있었던 영수증은 우리가 간이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영수증이고 이 영수증은 달라요. 이건 이제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이 영수증하고 다르죠. 간이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간이 영수증의 발급 대상자들은 그 간이 과세자거든요.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니까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거래 금액 자체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일반 과세자는 반드시 공급가액, 이 물품 금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표시하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돼요. 자, 여긴 주유소니까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주유소가 간이 과세자는 없겠죠. 다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자들은 우리가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학원과 같은 면세 사업자는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아요. 우리가 발급하는 영수증에서는. 그러나 과세 사업자는 표시가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유소 영수증인데, 현금 영수증인데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에다가 주유를 하고 주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이론 때 공부했을 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배웠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우리가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전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전표.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 거래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은 해봐야 돼요. 왜 부가가치세? 우리가 회사가 지금 기름을 넣었으니까 휘발유를 매입한 거잖아요. 휘발유 매입하면서 세금 2,545원을 부담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것은 부가세 신고 때 같이 반영을 안 시킬까요?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매입세액 중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받을 수 없는 거. 나중에 또 이제 이론 공부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다시 계속 복습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라는 건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안 해주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매입세액이냐? 이것이 지금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이에요.
1000cc 초과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화물차 관련된 건 해줘요. 화물차 관련된 건. 그리고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가 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승용차 중에서 그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승용차라고 그럽니다. 1000cc 초과 승용차를.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래는 이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지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은 뭐예요?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제받은 거 다시 내야 되고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잘해야죠. 아, 이거는 공제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일반 전표에 이건 입력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리부 차에 승용차가 한 대 있는데 관리부에 거기다 기름을 넣고 주유소에서 현금 영수증을 받아온 거래예요.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밑에 회계 처리는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28,000원이 되겠고, 차변은 비용인데요. 요 기름 넣는 건 계정 과목을 뭘로 할까요? 예,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차량 유지비. 이런 계정 과목들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차량을 고친다든가, 차량에 기름을 넣는다든가, 차량 관련해서 주차비를 냈다든가, 도로비를 지불했다든가, 이거 다 차량 유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변의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결합관계는 이렇게 되죠. 비용 계정이 차변, 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비용 발생이 차변 요소니까 이걸 차변에 기입한 거예요. 그리고 대변의 현금은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 현금 계정 대변에다가 기입해야 맞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대변의 현금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자산 감소니까 대변.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 요소,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거래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출금 전표니까요. 날짜 먼저 바꾸겠습니다. 자, 날짜를 12로 바꾸시고, 거래 날짜가 12일이니까 바꾸고 구분은 1번 출금으로 한 다음에, 출금하면 대변에 현금이 입력된다고 그랬죠. 차변은 차량으로 검색을 하면은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고 500번대부터 800번대까지 또 4가지의 차량 유지비가 보이는데 이건 관리부 차니까 판매 관리비가 돼야 돼요. 822 확인. 자, 이것도 비용이니까 코드 관리까지는 필요 없지만 거래처는 어느 주유소인지를 써주는 게 좋죠. 주식회사, SK 주유소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고, 자, 적요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유류대 지급이라고 있네요. 유류대 지급. 사실 이제 이 적요는 안 넣어도 됩니다. 좀 다음 문제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나오기 때문에 적요가 좀 이따 바뀔 거예요. 자, 일단은 유류대 지급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28,000원. 네, 이렇게 하면 밑에 차량 유지비, 차변, 그리고 현금, 대변. 이것이 조금 전에 복리후생비처럼 그 장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 3번이 있어요. 수행 3번이 뭐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 차량 유지비하고 이런 계정 과목들을 업무용 승용차 관리하겠다고 관리 항목에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것을 추가로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차량 유지비를 딱 클릭한 다음에 기능 모음을 한번 눌러보세요.
기능 모음에 가보면은 자금 관리라는 기타의 자금 관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금 관리할 때는 이렇게 기능 모음 자금 관리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 자금 관리 옆에 F3이라는 기능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냥 F3을 바로 눌러도 됩니다. F3이 바로 작동이 안 되는 키보드에서는 펑션키 FN 누른 상태에서 F3 눌러도 됩니다. 자, 일반 키보드에서는 그냥 F3 누르면 돼요.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를 쓸 때는 여기 기능 모음의 자금 관리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에 이러한 표가 하나 만들어져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 그래서 승용차 코드를 찾으라는 여기 커서가 와 있어요. 여기를 더블 클릭이나 F2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를 만약에 7대를 등록했다 그러면 여기 7대가 다 보일 거예요. 한 대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보입니다. 자, 이번에 기름 넣은 차가 645에 246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 확인. 네, 그러면 여기 차량 번호하고 차종이 나타납니다. 자, 이 차에다가 구분, 여기 목록 단추를 눌러보면 구분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건 유류비니까 1번. 그 다음에 이 차가 관리부 차인데 우리가 부서 등록은 안 하거든요. 이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어느 부서냐, 이 차가 어느 부서 차냐, 관리부 차다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부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서 부서 등록은 시험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그 회사의 조직도에 맞게끔 우리 회사의 조직도가 이 전표 회계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부서 등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에서는 부서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부서는 그냥 없어요. 자, 엔터 치시면 그러면 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장부가 만들어지는가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 장부의 맨 밑에 보시면 차량비 현황 업무용 승용차라는 장부가 있어요.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기록 내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보면 1월 현재로 엔터 쳐보면은 아반떼 차에 대해서 한 줄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가 7대면은 여기 차량 번호 7대가 다 나올 거고요. 지출된 내가 알고자 하는 차량 번호를 클릭하면 그 차에 1월달 현재 지출된 비용을 차량별로 딱 볼 수가 있게 만들어지는 장부가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잘 따라 하셨나요? 네. 다음은 입금전표 작성하는 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금표라는 것은요,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돈을 받은 회사가 발행하는 그런 증빙입니다. 보통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이런 입금표를 해주게 되는데요. 요즘엔 뭐 외상 매출금 갚겠다고 봉투에다가 현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직접 갖다 주는 회사는 뭐 비자금 아니면 없겠죠. 거의 없어요. 지금은 다 외상 매출금 갚겠다 그러면 거래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주죠. 돈을 이렇게 싸가지고 하면은 뭔가 검은 돈 같잖아요. 그렇죠? 없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현금을 뭐 이미 찾아놓은 게 많이 있는데 계좌이체 하겠다고 또 은행에 입금해가지고 또 하느니 가까우니까 그냥 현금 봉투째 갖다 준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입금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금표가 필요하다. 자, 이 입금표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회사, 우리가 영수자라는 게 받았다는 거예요. 3일 패션이죠, 우리 회사.
거래처는 코디나라. 자, 이 거래는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가지고 분개해야 되죠. 네. 자, 두 개가 다 자산이에요.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도 자산이요, 현금도 자산입니다. 자, 회계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증가한 것은 차변에 기입해야 되고 감소한 것을 대변에 기입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차변에 와야 되는 계정 과목은 뭘까요? 그러네요. 현금 220만 원. 대변이 외상매출금.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차변이냐 대변이냐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뒤바꿔 버리면 전혀 반대의 장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계정 차변이죠. 외상매출금은 감소한 겁니다. 받을 권리가 이제 없어요. 받을 권리가 없으면 자산 감소하고, 받을 권리는 자산이지만 권리가 끝났어요.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기입하는데 거래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외상매출금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아까는 SK 주유소라든가 뭐 미소식당 이건 그냥 텍스트만 입력했어요. 그런데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코디나라를 텍스트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금 전표니까요. 구분을, 자, 우선 날짜부터 일반 전표 입력해 가셔가지고 날짜는 1월 13일로 고치고 구분해서 입금은 2번이죠. 2번. 그럼 입금은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여기 대변에 가야 될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만 넣어라. 이거. 자, 코드에다가 외상하고 엔터 치면은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죠. 엔터. 여기다가 거래처를 넣는 거예요. 코드에다가. 그래서 코드에다가 코디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1001번. 코디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래처가 여러 개라면은 목록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코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래처가 딱 하나일 때는 코디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 거래처 코드가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고 거래처 이름도 텍스트로 입력이 됩니다. 채권, 채무, 은행 관련 거래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자, 적요 코드에서는 4번이라는 적요가 딱 맞습니다. 4 하면은 외상 대금, 현금, 회수. 그리고 금액을 넣어주면 돼요. 220만 원. 2200 플러스. 네,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체전표를 작성하라 하는 문제예요. 대체전표라는 건 차변, 대변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대금을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거래가 현금이 안 보여요. 현금이 안 보이거나 현금이 일부만 있거나 하면은 대체전표 써야 됩니다. 입금이나 출금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현금이 아니거나 현금이 일부만 있는 거래는 대체전표로 쓴다. 대체전표라는 것은 차변대변으로 기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증빙을 잘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우리 신용카드로 지출 많이 하고 매출전표 받아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부가세가 있어요. 자, 식당에서 갈비집에서 식사하면서 부가세 8,000원을 부담했으니까 매입세액 8,000원을 우리 회사가 지금 부담한 거예요. 이 신한카드는 영업사원 개인 카드가 아니고 회사의 법인카드입니다. 회사 법인카드. 그러면 이제 부가세 8,000원
식당에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입세 공제 이것도 못 받습니다. 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이게 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진 거죠.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을 알아서 이 증빙이 부가세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 부당하게 받았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산세 내고 더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빙을 보시고 이 거래가 무슨 거래인가?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했다. 만나갈비에서. 그러면 복리후생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입세 공제 받아야 돼요. 그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되고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해줘야 되고, 이거는 거래처 직원 접대하는 때 식사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다.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을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건 이제 접대비라는 거 밝혀졌어요. 자, 비용 발생입니다. 비용 발생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네, 차변 요소다. 접대비가 88,000원. 차변 대변 배치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요, 회사는 카드 대금을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카드 대금을 이제 다음 달 결제일에 갚아야 되는데 그걸 뭘로 기록할까요? 개정 과목을? 예, 미지급금이라고 기록해요. 미지급금. 그래서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이다. 환경 설정에다도 그렇게 해놨죠. 예. 그런데 일반 전표에는 자동 분계가 없기 때문에 미지급금 자동으로 분계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일반 전표 어느 정도 숙달을 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우리가 그 환경 설정에 정리해 놓은 그 개정 과목이 있죠? 그것이 자동으로 이용될 거예요. 근데 일반 전표에서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 요소 중에 비용 발생 요소 있죠. 또 대변 요소 중에 미지급금이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증가한 거죠. 부채 증가니까 대변. 만약에 부채가 감소했다면 차변에 적어야죠. 부채는 자산하고 반대로 자산은 증가할 때 차변이지만 부채는 증가할 때 대변입니다. 증가할 때 대변. 네. 부채가 증가했다. 그러면 그것이 자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자산에. 네. 그래서 항상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전표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하느냐? 날짜부터 고칩니다. 1월 14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9분에다가 3번 차변부터 해볼까요? 3번 차변. 개정 과목, 차변 개정 과목은 접대비였죠? 접대 엔터. 자, 800번 때 접대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813번을 써야 됩니다. 813번. 비용이니까 코드로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만 거래처에다가 참만나 갈비라고 넣어주면 도움이 많이 되죠. 참만나 갈비. 적요는 밑에서 골라보시면은 1번에 거래처 접대비 슬러시 신용카드 법인. 네. 회사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했다 이거예요. 자, 1번 써주시면 1번 입력하면 간단하고요. 금액은 88,000원. 엔터 하시고 대변은 4번이에요. 네, 9분에서 4 입력하면 대변 입력되죠. 미지급금이죠. 미지하고 엔터 치면은 미지급금 253번 보일 겁니다. 엔터. 자,
미지급금은 채무예요. 채무. 그래서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거래처는 참만나 갈비일까요? 신한카드일까요? 신한카드가 거래처가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다가 신한카드를 검색해야 돼요. 신한카드 99601. 그리고 적요는 그 위에 거를 복사하면 되거든요. 위에 거를. 그래서 엔터로. 코드는 복사가 안 됩니다. 엔터로 지나가면은 그 위에 있는 텍스트는 복사가 일어납니다. 위에하고 똑같은 적요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돼요. 금액은 88,000원. 네. 이렇게 입력하신다. 자, 여러분이 잘 따라하고 계시면서 질문이 없으셨는데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은 만약에 이 적요가 엉터리로 들어갔네. 이걸 내가 지우고 싶어요. 자,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셀에 입력된 내용을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 여러분 그 스페이스바 있죠? 띄어쓰기 하는 키. 그거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지워져요. 예. 셀에 있는 내용 지울 때 딜리트 쓰지 마시고 스페이스바 하고 엔터 치십시오. 우리 엑셀에서는 딜리트로 지우죠. 예. 엑셀에서 스페이스바로 지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공란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내용을 지울 때 스페이스바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복사하려면 여기다 놓고 엔터 치면 다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엔터는 이 프로그램에서 위에 있는 텍스트 복사하면서 지나가는 게 엔터. 그러면 복사 안 하고 지나가고 싶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방향키로 지나가면 돼요. 오른쪽 방향키로. 화살표 키로 지나가면 위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복사하고자 할 때 엔터. 엔터로 지나가면 되고, 잘못했다, 지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셀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엔터 하면은 딱 꺼집니다. 지우개 역할이에요. 자, 156페이지부터 이제 수행과제 풀이가 쭉 있는데요.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내용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일반 전표 입력하는 연습을 더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